그날따라 베란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볕이 꼭 어릴 적 할머니 댁 툇마루에 앉아 쬐던 그것처럼 따스하고 포근했어요. 제가 아끼는 난초 화분들을 하나하나 창가로 옮겨주며 잎사귀에 앉은 먼지를 젖은 헝겊으로 닦아주고 있을 때였어요. 평온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며느리였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방금 전까지 저를 감싸던 햇살의 온기가 거짓말처럼 서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지요. 1년에 전화 한 번 제대로 하는 법이 없는 아이인데 무슨 일일까요? 좋은 일일 리가 없다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것을 느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 미선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설탕을 한가득 풀어넣은 듯 달콤했습니다. 평소에 퉁명스럽고 사무적인 음성과는 180도 다른 그 낯선 상냥함에 저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아이가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거나 곤란한 부탁을 해야 할 때였지요. 저는 대답 대신 마른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무슨 폭탄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니까요. 그래, 방금 먹었다. 너는 먹었니? 그럼요, 어머니. 저야 잘 챙겨 먹죠. 다름이 아니고요, 어머니. 요즘 통 입맛도 없으신 것 같고 기력도 없으실까봐 걱정이 돼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내 입맛과 기력을 걱정해 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지난 어버이날 아들 녀석이 제 용돈을 조금 챙겨주자 우리도 힘든데 엄마는 아낄 줄을 모른다며 대놓고 면박을 주던 얼굴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맛 걱정이라니요. 저는 말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능숙하게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꽃게찜 집을 알아놨거든요. 그냥 꽃게찜이 아니라 온갖 해물이 다 들어간 코스 요리예요. 저랑 단둘이 바람도 쐴 겸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도 차리실 겸 데이트 한번 하실래요? 제가 시원하게 쏠게요. 데이트라는 단어와 제가 쏠게요라는 말이 유독 귓가에 도드라지게 박혔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배우가 가장 중요한 대사를 읊듯이 정확하고 또렷한 발음이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단둘이, 그것도 며느리가 돈을 내는 식사라. 지난번 아들 몰래 제게 와서 어머니, 철수 씨 사업 자금 때문에 그런데 모아두신 돈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라며 돈을 빌려가려다 실패한 것이 불과 석 달 전입니다. 그때 제가 거절하며 모진 소리를 좀 했더니 그 뒤로는 아예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지냈거든요. 그런 아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런 제안을 하는 데는 분명 다른 속내가 있을 터였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아들을 들들 볶아 같이 오려다가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니 저를 따로 구슬려 보려는 속셈일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아니면 더 교활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무슨 꽃게찜이냐? 너희들 먹고 살기도 팍팍할 텐데 돈 쓸 생각 말고 너나 잘 챙겨 먹어라. 저는 일부러 무심한 척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서 좋다고 덥석 미끼를 물면 이 아이는 제가 아주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제 쌀쌀맞은 대꾸에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 달콤한 목소리로 저를 감싸더군요. 에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이 효도 못하는 거 며느리라도 해야죠. 그리고 이건 그냥 식사가 아니고요. 어머니랑 저랑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고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제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예요.
철수 씨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우리 여자들끼리만요. 네, 어머니, 제 성의를 봐서라도 꼭 한번 같이 가주세요. 철수 씨한테는 비밀 여자들끼리만이라는 말이 또 한 번 제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들을 따돌리고 저를 따로 만나려는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어요. 무언가 불리한 이야기를 하려니 아들이 옆에 있으면 곤란한 것이겠지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필요 없다고 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수로 나를 구워 삶으려 하는지, 그 속내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적을 알려면 적의 소굴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하는 법입니다. 알겠다. 정 그렇다면 못 이기는 척 한번 가주마. 언제냐? 정말요, 어머니? 와,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내일 어떠세요? 제가 12시까지 모시러 갈게요. 예쁘게 하고 계세요, 어머니. 제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한 톤 높아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이 드디어 덫에 걸려들었다는 듯한 그런 흡족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아들 철수가 어느새 다가와 제 등짝을 퍽 소리가 나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잘 됐네요. 이야, 우리 미선이가 드디어 마음을 잡았나 보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원래는 착한 애라니까요. 어머니랑 제대로 화해하고 싶었나 봐요.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제 속도 모르고 제 며느리의 속도 모르는 저 철없는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너는 네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저 아이의 상냥함 뒤에는 늘 날카롭게 벼려진 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왜 너만 모르는 것이냐.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가라앉았습니다. 시끄럽다. 뭐가 그리 좋으냐.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것뿐인데. 에이, 어머니도. 그냥 밥 한 끼가 아니죠. 이건 역사적인 화해의 장이라고요. 그동안 두 분이 얼마나 냉랭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제 다 풀리겠네요. 어머니, 내일 미선이 만나면 너무 쏘아붙이지 마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걔가 먼저 용기 낸 거잖아요. 아시겠죠?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가끔은 정말 남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제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제 아내의 용기만을 높이 사는 저 맹목적인 모습이 저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베란다 창밖, 아까와 똑같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더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가주마. 너희들이 짜놓은 그 연극의 무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했는지, 주연 배우의 연기는 얼마나 훌륭한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마. 나는 미끼를 무는 척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결심 하나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몇 년 전 제 생일에 아들이 사준 값비싼 외투를 꺼내 입고 아껴두었던 진주 귀걸이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며느리와 밥 한 끼 먹으러 가는데 유난 떤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저에게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이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는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마쳤지요. 정확히 12시가 되자 아파트 현관 앞으로 번쩍이는 흰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 차 역시 아들 녀석 등골을 휘게 해서 뽑았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타줘야지, 남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게 라며 아들을 닥달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어요. 정작 그 차 할부금은 아들 월급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며느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요. 조수석에 올라앉자 새 차 특유의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차 어떠세요? 승차감 정말 좋죠? 이게 그냥 차가 아니고요. 옵션이 얼마나 좋은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절로 주차도 해주고 앞에 차가 있으면 알아서 서기도 해요. 의자도 보세요. 엉덩이뿐만 아니라 등까지 따뜻하게 해준다니까요. 저는 대꾸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최신 장난감을 손에 넣은 어린아이 같은 과시욕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이 밉다기보다는 어딘가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런 물질적인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안간힘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 비싼 차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더냐? 저는 속으로 물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듣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차는 복잡한 시내를 빠져나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차는 익숙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탁 트인 바다가 보이자 그제야 제 마음도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계속해서 조잘거렸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 새로 생긴 백화점 이야기, 친구 남편이 승진했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정도의 짧은 추임새만 넣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남과 비교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대화 속에서 저는 며느리가 느끼는 깊은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으세요? 맨날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며느리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어머니의 삶은 참 지루하겠네요 라는 조소가 섞여 있었어요. 재미있는 게 왜 없겠니? 아침에 일어나서 화초에 물 주고 책도 읽고 가끔은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하루가 얼마나 바쁜데 너처럼 백화점 쫓아다니고 남편 흉보는 것만이 재미는 아니란다.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능숙하게 표정을 바꾸며 웃어 보이더군요. 어머, 어머니도 참 농담도 잘하세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 차는 점점 더 낯선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카페와 횟집들이 즐비했던 해안도로는 어느새 끝나고 길 양옆으로 키 작은 소나무와 갈대만 무성한 시골길이 나타났어요. 포장된 아스팔트가 끝나고 바닷물에 질척이는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자 차가 덜컹거리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내비게이션 화면에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새로운 경로를 탐색합니다. 라는 문구가 떴다가 이내 GPS 신호가 약합니다. 라는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 보니 통신사 이름이 있던 자리에는 서비스 없음이라는 글자만 선명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했다던 이 번쩍이는 차가 이제는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상자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를 쳐다보자 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운전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길이 이상한데. 여기 맞아? 네,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이 길이 지름길이라서요. 금방 큰 길이 나올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길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차 바퀴가 웅덩이에 빠지며 헛도는 소리가 났고 차창 밖으로는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허벌판과 질퍽한 갯벌만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며느리의 그 말은 그 뒤로도 3번, 4번 반복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기계처럼 되풀이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처음의 불안감이 점점 싸늘한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깡촌. 제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사람 한 번 잘못 잡아넣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말하던 그런 외딴 곳으로 저를 데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흘깃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고 공허하던 눈이 아니라 목표를 눈앞에 둔 사냥꾼처럼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꽉 잡고 있던 핸드백 끈을 더욱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요? 차가 드디어 속도를 줄이고 멈춰선 곳은 도저히 식당이라고는 볼 수 없는 허름한 가건물 앞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여기저기 녹이 슬어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얼룩들이 가득했어요. 만약 며느리가 이곳이 목적지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저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창고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간판조차 제대로 걸려있지 않은 그곳에서 약속했던 기가 막힌 꽃게찜 코스 요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차에서 내리자 비릿한 바다 내음과 함께 건물 안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역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겉은 이래도 아는 사람만 아는 진짜 맛집이라니까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하며 제 팔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따라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더 끔찍했어요. 바닥은 언제 청소했는지 모를 흙과 쓰레기로 지저분했고 몇 개 없는 테이블과 의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낡아 보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 하나가 힘겹게 어두컴컴한 실내를 밝히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로 날벌레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주방 쪽에서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짓는 미소는 소박하고 선해 보였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낯선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외부인을 대하는 듯한 그런 어색함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할머니와 아주 익숙한 사이인 것처럼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장님, 저희 왔어요. 예약한 자리 있죠? 예약이라는 말에 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 넓은 공간에 손님이라고는 우리 둘뿐인데 무슨 예약을 했다는 걸까요?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어설프기 짝이 없는 연극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장 안쪽 자리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끈적거리는 테이블에 앉자 며느리는 보란듯이 자신의 값비싼 핸드백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턱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제 눈치를 살피더니 곧이어 배를 움켜쥐며 살짝 인상을 썼어요. 어머니, 제가 갑자기 화장실이 좀 급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주문 먼저 하고 계세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향한 곳은 건물 안쪽이 아니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면 있다는 야외관이 화장실 쪽이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지고 저와 식당 주인인 할머니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제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그저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며느리의 핸드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최신 유행하는 명품 가방. 저것을 사기 위해 아들은 또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 일해야 했을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슬슬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화장실에 이렇게 오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바깥 풍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갯벌과 그 위로 불어오는 스산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 뿐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불길한 예감은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가 아직도 안 오네. 무슨 일 있나?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연민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분이 지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달콤한 목소리의 전화, 아들을 따돌린 단둘의 식사, 최첨단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 외딴 깡촌, 가리고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저를 이곳에 버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싸늘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며느리가 나갔던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말이지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린 뒷문 밖으로는 작은 공터가 있었고 그 끝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야외관이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곳에 서서 거친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제 뺨을 아프게 때리고 지나갔지만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건물 앞 차를 세워두었던 주차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흰색 세단은 없었습니다. 질척이는 갯벌 흙 위로 선명하게 찍힌 타이어 자국만이 조금 전까지 차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지요. 그 타이어 자국은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가는 방향으로 아주 단호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게 보내는 마지막 이별의 인사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진 길의 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얼음덩어리 같은 것이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어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밖을 둘러보는 동안 식당 할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자리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유물처럼 놓여있는
며느리의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 저는 망설임 없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값비싼 브랜드의 화장품 파우치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열어보니 방금 가게에서 산 것처럼 보이는 립스틱과 콤팩트가 가득했어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몇 장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그리고 온갖 가게의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지만 현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키였지요. 가방의 모든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차 키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비상키를 따로 준비해 왔던 겁니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정말로 다시 돌아올 것처럼 꾸미려고 일부러 차 키가 든 핸드백을 보란 듯이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갔던 것이지요.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만큼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이곳에 버리는 행위 자체보다 저를 마지막까지 기만하려 했던 그 교활함에 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지막이 부르자 식당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 아가씨가 정말 가버렸나 보네. 어쩌면 좋아. 저는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읍내로 나가는 버스나 다른 차는 없나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여긴 버스도 안 다녀요. 읍내 나가는 차도 하루에 딱 2번, 아침이랑 점심때 들어오는 게 전부인데 그것도 벌써 끊겼어. 오늘은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외딴 갯마을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먹통이었고 주위에는 도움을 청할 만한 다른 인가도 보이지 않았어요. 해는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갯벌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제게 할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집에서 묵고 가요. 뾰족한 수가 없잖아. 내일 아침 첫 차로 나가면 되지. 할머니의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밤을 이곳에서 저를 버린 며느리와 한패일지도 모르는 이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남기고 간 핸드백을 고쳐들고 굳은 결심을 한 채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부당함에 맞서 싸울 새로운 싸움의 서막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제 등 뒤로 할머니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따라붙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해는 갯벌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춘 뒤였고 어둠이 소금기를 머금은 공기처럼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뚜렷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기만과 악의로 가득 찬 공간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이 저를 움직이게 했을 뿐이지요. 비포장도로는 낮에 차를 타고 올 때보다 훨씬 더 질척거리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푹푹 빠져 걸음을 옮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사방에서는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만 처량하게 울려 퍼졌고 간간히 불어오는 밤바람에 갈대숲이 스산한 소리를 내며 일렁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낡은 구두는 이미 흙투성이가 되었고 온몸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이 길의 끝이 과연 나오기는 할까?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다는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두 개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도깨비불인가 싶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지만 이내 그것이 자동차 전조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앞섰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외진 곳을 찾아오는 차라니 혹시 며느리와 한패인 사람들이 제가 사라졌는지 확인하러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길 옆에 키 큰 갈대숲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제 앞을 지나쳐 아까 그 허름한 식당이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달려갔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걱정했던 흰색 세단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트럭은 무언가 확인이라도 한 듯 다시 방향을 돌려 제가 있는 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차가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투박한 차림의 중년 남자 한 분이 내렸어요. 거기 누구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대로 숨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갈대숲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몰골을 본 남자는 눈이 동그래졌지요. 흙투성이가 된 옷과 신발,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색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부인. 이 밤중에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요? 길이라도 잃으셨소? 읍내로 나가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제 대답에 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읍내? 여기서 읍내까지 가려면 적어도 3시간은 꼬박 걸어야 하는데 이 밤중에 그걸 걸어갈 생각이었어? 큰일 날 소리. 일단 차에 타시오. 남자는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낯선 남자의 투박한 친절이 며느리의 계산된 상냥함보다는 100배 더 믿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에 오르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분이 깜짝 놀라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비릿한 생선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두 분은 근처 방파제에서 밤낚시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식당은 자신들의 단골집인데 밤늦게 불이 켜져 있기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들러봤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소박한 친절 앞에서 저는 결국 참았던 감정의 일부를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리고 갔다는 끔찍한 말은 차마 할 수 없었고 그저 가족과 다툼이 좀 있어서 차를 놓쳤습니다. 라고 얼버무렸지요. 두 분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지요. 너무 속상해 마시오.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 내려주었고 매표소로 데려가 서울행 마지막 기차표까지 끊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손에 따뜻한 물병과 삶은 달걀 2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쥐어주기까지 했어요. 저희 어머니 생각나서 그럽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라도 드시면서 가시오. 그 꾸밈 없는 온정 앞에서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이토록 큰 신세를 지게 될 줄이야. 기차는 밤의 장막을 가르며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둔하고 가여운 늙은 여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비닐봉지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삶은 달걀을 하나 꺼내 껍질을 깠습니다. 소금도 없이 먹는 달걀은 조금 퍽퍽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도 더 제 허기진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달걀을 씹으며 제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이나 원망 같은 감정은 이미 저 너머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시퍼런 결심만이 솟아나고 있었지요. 저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양미선이라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첫눈에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눈빛에 그늘이 있었고 웃음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다니 눈 딱 감고 허락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한 것이었는지 저는 오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사치와 허영심이 아들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오고 있는지를요. 아들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명품 가방과 옷들, 분수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 그 모든 빚은 고스란히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안쓰러워 몇 번이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미 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저의 도움은 아들을 더 나약하게 만들었고 며느리의 탐욕에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그 모든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라는 하늘의 계시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아들의 그늘에 숨어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약한 어머니로 살지 말라고, 이제는 너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라고 말이지요. 기차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양미선, 그리고 내 아들 김철수, 너희는 오늘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의 안락했던 과거를 버린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혹독하고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오늘 너희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오직 법과 논리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만 움직일 거예요. 자정이 넘어 도착한 집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만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제 요새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안방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비단함 속에 보관해 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그 안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오늘 몰고 나간 그 흰색 세단의 매매 계약서, 제 통장에서 차량 대금 전액이 이체되었다는 은행 증명서, 가리고 차량 소유자 박연숙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자동차 등록증, 원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랍 속 작은 상자 안에서 잠자고 있던 비상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쇠붙이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키가 아니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 키를 손에 꽉 쥔 채 다가올 내일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명료했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고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어떤 변명을 들고 나타날지, 그때 나는 어떤 표정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했어요. 이것은 감정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계산된 심리전이어야 했지요. 동이 트고
창문으로 옅은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쯤 저는 제 계획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저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모든 신경은 현관문 너머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침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평소와 똑같은 걸음걸이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잔뜩 겁에 질린 아들의 얼굴과 그 뒤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눈가가 벌개진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어머니 하고 외치며 제게 와락 안기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단호한 거절에 며느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준비해온 연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머니, 어제 갑자기 친정 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아서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머니를 거기다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 옆에서 아들 철수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미선이 좀 일으켜 세우시죠. 밖에서 이러면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네. 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비켜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우는 모습은 정말이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연기력 하나는 여우주연상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은 그런 아내의 등을 연신 쓸어주며 저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예요. 어제 미선이 장모님께서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대요. 미선이가 그 연락을 받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일단 급한 대로 병원으로 달려간 거예요. 어머니께 바로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거기가 휴대폰도 안 터지는 곳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날 밝자마자 바로 모시고 온 거예요. 정말입니다, 어머니. 미선이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는 두 사람의 이중창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울며 불며 제 용서를 구하던 며느리가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슬그머니 울음을 그치고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문을 마저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제야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첫 번째 질문을 던졌지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그래, 장모님이 쓰러지셨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그런데 미선아, 너는 네 외투랑 그 비싼 핸드백은 식당에 그대로 두고 갔더구나. 그리 급한데 짐 챙길 정신은 없었니? 제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라는 듯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건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몸만 빠져나오느라. 네, 그랬어요, 어머니. 몸만 빠져나왔다? 핸드백은 네 분신처럼 들고 다니는 물건 아니더냐. 그걸 두고 갈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구나. 비상키는 어떻게 생각해냈어? 보통 사람들은 당황하면 그런 생각까지는 못할 텐데. 너는 참 침착하고 똑똑한 아이 같아. 제 칭찬 아닌 칭찬에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아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라도 나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했어야지. 어mit벌대는 시어머니를 아무 말 없이 그 외딴 곳에 버려두고 그냥 가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니? 제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울지도 변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어요. 모든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겠지요. 아들 철수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당신 정말 엄마를 일부러 거기다 두고 온 거야? 말해봐. 장모님 쓰러지셨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아들의 추궁에 며느리는 갑자기 고개를 획 들고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 거짓말이다. 어쩔래. 어머니가 먼저 나를 무시했잖아. 늘 나를 돈만 밝히는 속물 취급하고 철수 씨한테 내 흉만 보고 나도 더는 못 참겠어서 그랬다. 왜? 마침내 본색을 드러낸 며느리의 모습에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2잔을 들고 나와 그들 앞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목 탈 텐데 물이라도 마시고 가거라. 제 너무나도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두 사람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다시 앉아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의 그 침묵이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운 압박이라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은 제가 내어준 보리차에 입도 대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원망의 말들만 몇 마디 더 내뱉다가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비명과 눈물이 아닌 침묵과 법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온기마저 식어버린 보리차 잔을 들고 와 조용히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간 뒤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방금 전의 전투에서 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해야 할 때였지요. 저는 곧장 제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내 동생 미니. 저보다 5살 아래인 이 세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혈육이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어요. 언니,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별일 없지? 미니야, 나 좀 도와줘야겠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미니는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철수 그놈이 또 속 썩여? 아니면 그 여우 같은 올케가 또 무슨 짓 했어? 미니는 처음부터 제 며느리인 양미선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유독 날카로운 아이였지요. 저는 그런 미니에게 어제 있었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달콤한 전화부터 저를 외딴 갯마을에 버려두고 떠난 일, 그리고 방금 전 2 사람이 찾아가 버렸던 가증스러운 연극까지.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수화기 너머의 민희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민희의 입에서 불같은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그 미친 것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을, 그것도지 시어머니를 그런 데다 버리고 와. 언니, 당장 경찰에 신고해. 이건 그냥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야. 명백한 유기죄라고.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당장 고소장부터 접수하자. 동생의 격한 반응에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아니다, 민희야.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는 건 너무 시끄러운 방법이다. 나는 조용히, 그리고 저것들이 평생 잊지 못할 방법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어. 저는 민희에게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타고 다니는 그 흰색 세단을 제가 합법적으로 되찾아 팔아버릴 생각이라고 말이지요. 제 계획을 들은 민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와, 언니. 대박이다. 역시 우리 언니야.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서 차는 어떻게 팔 건데? 언니가 직접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거야? 아니, 내가 직접 나서면 분명 소문이 날 테고 그 아이 귀에 들어갈 수도 있어.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인맥이 넓으니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제 부탁에 민희는 마치 자기 일처럼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연하지. 누굴 믿고. 언니,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 아는 사람 중에 중고차 매매단지 크게 하는 후배가 하나 있어. 입 무겁고 일 처리 확실한 놈이야. 내가 그놈한테 연락해서 최고로 좋은 조건으로,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처리해달라고 단단히 말해놓을게. 역시 제 동생이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해결사였지요. 민희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희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팥시루떡을 한 상자 들고서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들처럼 우리의 눈빛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언니,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우를 어떻게 안심시켜서 차를 끌고 나오게 하느냐는 거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쯤 잔뜩 경계하고 있을 거라고. 민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제 다음 행동을 예측하며 잔뜩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터였습니다. 어설픈 미끼를 던졌다가는 단번에 눈치챌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미끼가 되어야겠다. 제가 말하자 민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내가 먼저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 거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히려 내가 오해했다는 듯이 연기를 할 거야. 어제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너한테 심한 말을 한 것 같다. 생각해보니 네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 우리 그냥 잊고 잘 지내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제 계획을 들은 민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혀를 내둘렀습니다. 와, 언니.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그 여우보다 언니가 한 수 위다. 그렇게 나오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경계심을 완전히 풀겠네. 우리는 며느리에게 던질 미끼 문구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차가 덜컹거려서 보니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온 것 같더라. 내가 아주 잘 아는 단골 카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정말 꼼꼼하게 잘 봐준다. 내일 차 가지고 한번 와라. 내가 수리비는 내주마.
이 정도면 완벽했습니다. 수리비를 내주겠다는 말로 마지막 의심까지 잠재우는 것이었지요. 모든 작전 계획이 끝났을 때 민희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언니, 절대 약해지면 안 돼. 이번에 뿌리를 뽑지 않으면 언니는 평생 저것들한테 시달리며 살아야 해. 알았지? 알아. 걱정 마라.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니까. 민희가 돌아간 뒤 저는 다이얼을 눌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습했던 대로 한없이 자애롭고 모든 것을 용서한 시어머니의 목소리로 말이지요. 제 전화를 받은 며느리는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고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어제는 내가 너무 늙은이처럼 속 좁게 굴었다. 네 사정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더라. 라며 한껏 몸을 낮추자 이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타이어 공기압 이야기와 함께 수리비는 내가 내주겠다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을 때 며느리는 완벽하게 제 의도에 걸려들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께 그런 신세까지 져요. 괜찮아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 끝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선명하게 묻어났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돈까지 써가며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착각한 것이겠지요. 신세는 무슨, 다 내가 미안해서 그런다.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라. 맛있는 거 해놓을게. 밥 먹고 차 맡기러 같이 가자. 네, 어머니. 그럼 내일 저녁에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전화를 끊고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사왔어요. 커다란 꽃게와 전복, 새우, 낙지까지. 마치 며느리의 마지막 만찬이라도 준비하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해물찜 냄비 앞에서 저는 어쩐지 제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나 복수심보다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듯한 차분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미안함 대신 완벽한 승리자의 여유로움이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비싼 과일 바구니까지 들고서요.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종일 정성껏 준비한 해물찜 풀코스를 식탁 위에 차려냈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본 며느리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완전 진수성찬이네요. 역시 어머니 음식 솜씨는 최고예요. 며느리는 아양을 떨며 제 옆에 앉아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저 멋쩍은 웃음만 짓고 있었지요. 식사하는 내내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잘거렸습니다. 새로 산 옷 이야기, 친구들과 다녀온 호텔 뷔페 이야기, 그 모든 과시적인 이야기들을 저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래, 마음껏 즐겨라. 그것이 너의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따라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미선이 용서하신 거 맞죠? 저는 아들을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중간에서 애썼다. 이제 그만 가보고 차키나 이리 다오. 내가 카센터에 맡기고 올 테니. 아들은 제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무런 의심 없이 제 손에 자동차 키를 쥐어주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소파에 편안히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어요. 그 평화롭고 안락한 광경이 잠시 후 닥쳐올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금방 다녀오마. 과일이라도 깎아 먹고 있거라.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외투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흰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며느리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새 차의 가죽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느껴졌어요.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차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늘 가던 단골 카센터가 있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골목의 어둠 속에서 차를 잠시 멈추고 백미러로 아파트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의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겠지요. 저는 조용히 핸들을 돌렸습니다. 카센터가 아닌 동생 미니가 기다리고 있는 외곽의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를 향해서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저의 승리를 축하하는 불꽃놀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단골 카센터로 향하는 익숙한 길목에서 핸들을 꺾는 순간 저는 백미러로 우리 아파트 창문을 한번 흘깃 보았습니다. 따뜻한 오렌지색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실. 그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사온 과일을 먹으며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자축하고 있겠지요. 제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심지어 착값까지 내주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그 안일한 착각이 제가 휘두를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이 짙게 깔린 외곽 도로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 안에는 며느리가 뿌린 값비싼 향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냄새는 달콤함이 아닌 역겨운 배신의 향기로 제 코를 찔렀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무능과 며느리의 탐욕, 그리고 저의 어리석은 희생이 뒤엉켜 만들어진 욕망의 결정체였지요. 오늘 저는 제 손으로 그 욕망의 사슬을 끊어낼 참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대형 중고차 매매단지는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의 섬처럼 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환한 조명이 밤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그 아래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차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자동차들의 무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갖 사연을 품고 이곳에 도착했을 저 차들은 이제 주인을 잃고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겠지요. 저 흰색 세단 역시 곧 저 대열의 일부가 될 것이었습니다. 단지 입구에 차를 세우자 미리 나와 있던 동생 미니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고생했어. 아주 그냥 담대하게 잘 왔네. 저쪽에서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어. 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통쾌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니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고는 약속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미니가 소개해준 매매상 사장은 40대 다부진 체격의 사내였습니다. 입이 무겁고 일처리가 확실하다는 미니의 말처럼 그는 군더더기 없는 태도로 저를 맞았습니다. 박연숙 여사님 되시죠? 동생분께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차는 저쪽에 잠시 세워두시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 확인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전까지 제가 몰고 온 차의 키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제 손을 떠난 키가 그의 손에 건네지는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직원 2명이 다가와 차를 몰고 성능 확인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통유리 너머로 제 차가 리프트 위에 올라가고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여기저기 해체되고 점검받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작은 흠집 하나에도 발을 동동 구르던 그 번쩍이는 껍데기가 아무런 감정 없는 기계 장치로 분해되고 있었습니다. 차량 상태는 최상급이네요. 주행거리도 짧고 무사고 차량이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가로 책정했습니다. 잠시 후 사장이 서류 몇 장을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금액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액수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바로 서류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양도증명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장이 내민 서류 위로 저는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박연숙. 제 이름 석자를 쓰는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차를 사주던 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라며 제 손을 잡던 아들의 얼굴. 새 차를 받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백화점으로 달려가던 며느리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지막 획이 종이에 닿는 순간 저는 과거에 어리석었던 저와 완벽하게 결별했습니다. 신분증 확인됐고요. 차량 등록 원부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럼 바로 입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장은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바쁘게 두드렸습니다. 저와 민희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제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은행 앱에서 보낸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5,2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값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짓밟혔던 존엄의 값이자 앞으로 되찾을 제 인생의 주도권에 대한 계약금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희가 제 어깨를 툭 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속삭였습니다. 언니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와, 속이 다 시원하다. 당장 그 여우 낯짝이 보고 싶네. 저는 그런 민희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했어요.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과 냉정한 실행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절차는 정확히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매매상을 나서자 민희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언니, 이대로 그냥 집에 갈 수 없지. 우리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하자. 내가 쏠게. 아니다. 오늘은 그냥 들어가고 싶구나.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제 말에 민희는 더 이상 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민희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에 대해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저는 그저 창밖의 야경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이미 내일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며 민희가 제 손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았습니다. 언니,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내일이 진짜 시작이야. 알아. 걱정 마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의 흔적들로 어수선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이 먹다 남긴 해물찜과 과일 접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닦아내고 제 공간을 온전히 되찾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샤워를 한 뒤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온전히 나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이상하게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오랜 시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고 베란다의 화초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햇살을 흠뻑 머금은 난초 잎사귀가 유난히 생기 넘쳐 보였어요. 모든 것이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그것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첫 번째 연락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지요.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애를 태우는 것도 심리전의 일부이니까요. 벨소리가 끊어지고 잠시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저는 그제야 느릿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미선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직 평온했습니다. 약간의 짜증과 조바심이 섞여 있었지만 아직은 여유가 있는 듯 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어제 맡기신 차 카센터에서 아직 연락이 없네요. 보통 다 되면 연락 주지 않나요? 그런가? 이상하네. 사장님이 바쁘신가 보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곧 연락할 게다. 저는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조금은 무심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제 대답에 며느리는 네, 알겠어요, 어머니. 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서 의심의 싹이 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걸려온 것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이번에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침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다급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카센터에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 어제 차가 들어온 적이 없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가 직접 카센터에 전화를 해봤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깜짝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말이냐? 그럼 그 차가 어디로 갔다는 말이니?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내가 사장님께 다시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다. 너는 일단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알아보고 바로 연락 주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소파 위에 던져두고 유유히 부엌으로 가 향긋한 유자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쯤 온갖 상상을 하며 피가 마르고 있겠지요. 차를 도둑맞은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다른 곳에 차를 맡기고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제가 차를 팔아버렸을 것이라는 상상은 아마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오만함이 가진 한계였으니까요. 세 번째 전화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였지요. 저는 그 전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오너라. 그때쯤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지. 제 문자를 받은 며느리는 아마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녁 7시 초인종이 거의 부서져라 울렸습니다. 저는 끓여두었던 유자차를 찻잔에 따르며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분노와 불안으로 얼굴이 시뻘개진 며느리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차는요? 차 어떻게 됐어요? 찾으셨어요? 며느리가 삿대질까지 섞어가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따라두었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를 두 사람 앞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향긋한 유자 향기가 긴장으로 가득 찬 거실 공기를 감쌌습니다. 일단 앉아라. 그리고 차부터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자. 제 너무나도 태연한 태도에 며느리는 오히려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눈치만 보며 제 옆에 엉거주춤 앉았어요. 거실에는 찻잔과 찻잔 받침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천천히 제 몫의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은 뒤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준비했던 5글자를 제 인생에서 가장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내가 팔았다. 그 5글자가 거실의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뜨였고 아들은 네 하며 바보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며느리의 입에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야흐로 길고 길었던 연극의 마지막 장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런 끔찍한 농담은 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지막 발악이었지요. 아들 역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제 얼굴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반응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한 장씩 아주 천천히 펼쳐 놓았습니다. 마치 화투패를 돌리듯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증거들을 차례로 내려놓았지요. 첫 번째는 제 이름으로 된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여기 보거라. 2년 전 이 차를 살 때 내 통장에서 차량 대금 전액이 판매사로 이체되었다는 증명서다. 니들이 나한테 손 벌려서 받아간 바로 그 돈이지. 이 차는 처음부터 내 돈으로 산 완벽한 내 재산이다. 며느리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여 서류에 찍힌 제 이름과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2번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차의 소유자가 법적으로도 나 박연숙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너는 그저 내 호의로 내 차를 잠시 빌려 타고 다녔던 것뿐이야. 알겠니?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중고차 매매상에서 받은 차량 양도증명서를 그들 앞에 던졌습니다. 양도인 박연숙이라는 글자 옆에 찍힌 제 도장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제 내가 내 소유의 재산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분했다는 증명서다. 이제 이 차는 더 이상 내 것도 당연히 네 것도 아니다. 모든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며느리는 더 이상 농담이라며 웃어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제 재산이에요. 제가 타고 다녔잖아요. 네가 타고 다닌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도둑놈은 없겠지. 법과 논리라는 게 왜 있겠니? 이 모든 서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제 논리적인 반박에 할 말을 잃은 며느리는 잠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이내 타겟을 바꾸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제 아들, 자신의 남편에게로 말이지요. 당신은 뭐해?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당신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보여? 당장 저 돈 다 돌려받고 차도 다시 찾아오라고 해. 아들은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저를 향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를 파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 모든 복수의 이유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철수야. 잘 들어라. 너희는 이틀 전 나를 외딴 깡촌에 버리고 왔다. 너희에게 나는 없어져도 그만인 늙고 귀찮은 짐짝에 불과했겠지.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행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 저는 말을 잠시 끊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특히 너 양미선. 너는 내가 내 아들 등골을 빼서 사준 그 차를 나를 버리는 흉기로 사용했다. 내게 그 차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내다버리는 범죄의 도구였던 게야. 나는 내 며느리에게 흉기를 쥐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시어미가 될 생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제공한 흉기를 다시 걷어들인 것뿐이다. 내 행동에는 한치의 잘못도 불법도 없다. 흉기라는 단어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제 입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파열음과 함께 뜨거운 유자차가 사방으로 튀고 거실 바닥은 깨진 사기 조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게 어디서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래, 내가 버렸다. 그깟 차 한 대 팔아버린 걸로 복수라도 다 한 것 같아? 어림없지.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며느리의 입에서 온갖 험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교양 있던 가면은 완벽하게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탐욕스럽고 추악한 본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철수는 경악하며 아내의 팔을 붙잡았지만 며느리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저 불길은 저들 자신을 삼키게 될 것이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연대는 제 논리의 망치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뭐하고 서 있어? 바보같이. 당장 저 늙은이 멱살이라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이제는 애꿎은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법과 논리라는 방패가 있었지만 아들은 그녀에게 가장 만만한 공격 대상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억눌려왔던 아들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조금만 더 유능했어도, 너희 집에 돈이 좀 더 많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어? 맨날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결국에는 네 엄마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이 아들의 무능함에 있다는 것이었지요. 늘 아내의 말에 쩔쩔매기만 하던 아들 녀석도 그 말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의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큰 목소리로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무능해? 너 말 다 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사는데 네가 벌어오는 돈 한 푼 없이 매달 카드값이며 명품 할부금 막아주느라 내 허리가 휘는 건 안 보였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를 버릴 생각을 해? 너 정말 사람이니? 아들의 절규 섞인 외침에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하? 웃기지 마. 남자가 째째하게 여자 카드값 가지고 뭘 그래? 그리고 네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집도 대출 끼고 우리가 산 거고 차 한 대 겨우 사준 거 가지고 저렇게 생색내면서 사람을 들들 볶는데 내가 안 미치고 배겨? 그 차가 겨우야? 그 돈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인 줄 알아? 그리고 엄마가 우리한테 생활비 보태준 건 벌써 다 잊었어? 너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구나. 제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두 사람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불만과 원망이 둑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돈 때문에, 니네 집안 때문에, 너의 무능함 때문에. 그들의 대화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책임 전가와 이기심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 추하고 저급한 싸움을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듯이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처럼 그들의 관계도 다시는 붙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흙탕 싸움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향해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너희 두 사람이 시작한 싸움이다. 그러니 끝도 너희 두 사람이 내야지. 나는 더 이상 너희들 인생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 제 침묵의 메시지를 읽었는지 아들은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퍼붓던 두 사람은 이내 지쳤는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었고 심지어 자신의 완벽한 방패막이라고 믿었던 남편마저 등을 돌렸으니까요.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다가 옆에 있던 소파 쿠션을 제게 집어 던졌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당신들 모자 아주 잘 먹고 잘 살아라. 쿠션은 힘없이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 저주를 퍼붓고는 자기가 들고 왔던 과일 바구니를 발로 뻥 차버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히는 문. 그리고 그 문 앞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허망하게 서 있는 아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바닥에 나뒹구는 과일들의 시큼한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사내놈이 체면도 잊은 채 목 놓아 우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딱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가서 아들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온몸으로 깨닫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찻잔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저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했어요. 이 어지러운 거실을 치우고 나면 제 인생도 조금은 정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이내 울음을 그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런 아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서재로 들어가 그를 위해 준비해둔 마지막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깨끗한 이혼 서류 용지였습니다.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부서진 조각들을 치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시작을 제가 도와줄 참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이지요. 며느리가 저주를 퍼부으며 뛰쳐나가고 거실에는 부서진 희망처럼 널브러진 아들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조금 전 며느리가 내동댕이 쳤던 깨진 찻잔 조각들을 묵묵히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거리며 쓰레받기 안으로 담기는 사기 조각들이 마치 제 아들의 무너진 결혼 생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난장판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파국에 책임이 있는 아들이 제 손으로 직접 이 상황을 수습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철수야, 그만 울고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에는 어미에게 매달리는 어린아이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닥에 널린 과일들부터 치우거라. 니들이 버린 일이니 치우는 것도 니들 몫이다. 제 말에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제 눈빛에서 어떤 타협이 여지도 없다는 것을 읽었는지 힘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은 엉금엉금 기어가며 바닥에 지시겨진 과일들을 맨손으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끈적한 과즙이 아들의 손과 옷에 묻어났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더럽고 끈적한 현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치우고 난 뒤 아들은 탈진한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미선이가 저렇게 나가버렸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한심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서재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내와 아들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깨끗한 이혼 서류 용지였습니다. 서류를 본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네가 선택해야 할 길이다. 저런 여자와 평생을 서로 원망하고 불행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매듭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이제는 네가 결정해라. 나는 더 이상 네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지 않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혼 서류만 멍하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조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의 지옥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둔 채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아내와 제 어머니 사이에서 평생 해본 적 없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삶을 사는데 집중했어요.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받고 복지관서의 교실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중심을 다시 저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초저녁 무렵 아들이 수척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그의 눈에는 눈물기 대신 깊은 고민의 흔적이 어려 있었어요. 아들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고 나약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행동이었으니까요. 소파에 마주 앉은 아들에게 저는 저의 마지막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부탁도 조언도 아닌 아들이 제 자식으로 남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경계선이었습니다. 잘 들어라, 철수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내가 팔아버린 찻값은 한 푼도 돌려줄 생각 없다. 그것은 니들이 내게 준 상처에 대한 값도 아니요. 네가 앞으로 인생을 배우는데 필요한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해라. 그러니 다시는 그 돈에 대해 입 밖에 내지 마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너희 부부 문제에 나는 더 이상 단 한마디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혼을 하든 다시 합치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든 그 모든 것은 너희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판사도 상담사도 니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늙은 어미도 아니다. 니들 문제는 니들 스스로 책임져라. 제 말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앞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마라. 말로 하는 용서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행위다. 네가 정말 나에게 미안하고 이 어미의 아들로 다시 서고 싶다면 앞으로 네 인생을 통해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바로 서는 남자의 모습을 이 어미에게 보여주란 말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제 3원칙 선포가 끝나자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아들은 더 이상 제게 매달리거나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무거운 어깨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아들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의존과 희생으로 얼룩진 모자 관계가 아닌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두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서의 관계. 그 서먹하고 어색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거짓말처럼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문제로 밤새 잠 못 이루던 날들도 며느리의 가식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칼날을 경계해야 했던 날들도 모두 과거가 되었지요. 저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오후에는 서예에 몰두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소리내어 웃기도 했고요. 마치 오랫동안 앓던 지병이 나은 것처럼 하루하루가 상쾌하고 가뿐했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정보통인 동생 미니가 동네 아줌마들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한 온갖 소식들을 주기적으로 제게 보고해 주었으니까요. 미니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 양미선의 삶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번쩍이던 흰색 세단이 사라지자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허영의 기둥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언니, 며느리 말이야. 어제 버스 정류장에서 봤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 비싼 명품 옷은 어디 가고 후줄근한 티셔츠에 화장도 안 한 얼굴인데 사람이 반쪽이 됐어.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기겁을 하고 고개를 휙 돌리더라니까. 미니는 고소하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어울리던 부유한 친구들의 모임에서도 자취를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차가 없으니 더 이상 그들의 화려한 생활 반경을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내 차를 훔쳐갔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려다 오히려 망신만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SNS에 온갖 명품과 해외여행 사진을 도배하며 자신의 삶을 과시하던 그녀의 계정은 그날 이후로 단 하나의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고 멈춰버렸다고 해요.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동정심도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을 뿐인 한 어리석은 인간의 말로를 지켜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현재 며느리와 재산 분할 문제로 변호사를 통해 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는커녕 결혼 생활 동안 들어간 모든 비용의 절반을 내놓으라며 악을 쓰고 있다는군요.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과묵해졌지만 일에만 매달려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가지러 나갔는데 문고리에 묵직한 비닐봉지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제가 평소에 자주 먹는 채소와 두부, 그리고 우유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짐작이 갔지만 일부러 아들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주말에도 어김없이 문고리에는 말없이 장을 본 비닐봉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값비싼 선물이나 용돈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끼니를 거르지 않을까 걱정하는 아들 녀석의 서투른 속죄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지를 말없이 집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제 마지막 말을 아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대화는 끊겼지만 그 말없는 장바구니를 통해 어색하고 서툰 소통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그만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겨울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허영의 대가를 치르며 혹독한 추위 속에서 홀로 떨고 있었고 아들은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으며 오롯이 저만의 따뜻한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놓인 장바구니를 볼 때마다 저는 아들이 언젠가는 이 긴 겨울을 끝내고 자신만의 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조용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매주 문 앞에 걸어두고 가는 말없는 장바구니는 익숙한 의식이 되었지만 이 어색한 관계를 계속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기 인생을 살게 하려면 제가 먼저 더 큰 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거대한 크루즈선이 세계를 항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았으니 남은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어요. 다음 날 저는 난생 처음 혼자 대형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결정을 내렸지요. 세계 일주 크루즈 가장 길고 멀리 가는 걸로 예약해 주세요. 90일간 5대양 6대주를 항해하는 꿈 같은 여정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써야 했지만 이것은 과거의 저와 완벽하게 작별하고 새로운 저로 태어나기 위한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여행을 결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단호한 어투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석 달 여행 간다. 이제 문 앞에 물건 그만두고 가거라. 아들이 서운해하거나 매달리면 어쩌나 잠시 걱정했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곧바로 온 답장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몸 건강히 행복하게 다녀오세요. 사랑합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제 결정을 온전히 존중해 주었어요. 이것은 과거에 대한 용서가 아닌 건강한 경계선 위에서 나눈 미래를 향한 화해였습니다. 저는 그래. 너도 건강해라. 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출항 당일 인천항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북적였습니다. 배웅 나온 동생 민희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저는 웃으며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아들에게는 일부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슬픈 떠남이 아닌 기쁜 출발이어야 했으니까요. 거대한 크루즈선은 마치 하얀 성체 같았어요. 긴 탑승교를 건너 배 안으로 들어서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객실은 작지만 아늑했고 창밖으로는 분주한 항구의 모습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요.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어머니,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부웅. 웅장한 백고동 소리가 울리고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멀어지는 육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만 저는 그저 제 과거가 한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배가 망망대해로 접어들었을 때 어디선가 펑 하는 경쾌한 샴페인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제 마음속 마지막 응어리마저 터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에게 얽매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운전대를 되찾은 온전한 나 박연숙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방 주인으로 돌아왔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음조렸습니다. 이 긴 싸움의 끝은 복수가 아닌 나의 완벽한 행복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크루즈 위에서의 하루하루는 선물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때로는 알래스카의 거대한 빙하가 저를 맞았어요. 혼자라는 어색함은 금세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로지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요. 낯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지난 세월의 아픔은 파도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도 아들에 대한 슬픔도 아주 먼 옛날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들이 제 인생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평온을 얻게 된 것이지요. 여행 막바지 캐나다의 작은 항구 도시에 잠시 정박했습니다. 거리를 구경하다 한 생선 가게 앞에 주렁주렁 매달린 말린 생선을 보았어요. 아들이 유독 좋아하던 과메기가 떠올랐습니다. 문득 그 녀석이 어떻게 지낼까 궁금해졌어요. 저는 근처 가게에서 엽서 한 장을 사서 아주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과메기 제철되면 같이 먹자. 건강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안함도 그리움도 담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담담한 농담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엽서를 우체통에 넣으며 이 마음이 아들에게 어떻게 가닿을지는 온전히 그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꿈 같은 여정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인천항으로 돌아왔습니다. 3개월 전 상처로 가득했던 저는 이제 없었어요. 제 안은 바다처럼 넓고 평온한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지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약속이라도 한 듯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표정이 훨씬 안정되고 편안해 보였어요. 아들은 말없이 제 여행 가방을 받아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제 여행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자신의 힘든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의 대화는 오직 현재와 미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작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문 앞은 깨끗했어요. 더 이상 죄책감의 상징 같던 장바구니는 없었습니다. 대신 잡초가 무성했던 현관 옆 작은 화단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국화 화분이 예쁘게 심어져 있었지요. 제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말없이 제 삶을 응원하는 새로운 존중의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사는 작은 원룸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서툰 솜씨로 차린 따뜻한 밥상 앞에서 우리는 예전에 제가 보낸 엽서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그 말은 더 이상 과거처럼 어미에게 기대려는 나약한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독립된 어른으로서 함께 걸어가자는 든든한 제안이었지요. 저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의 달을 보았어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습니다. 진정한 사이다의 끝은 통쾌한 복수가 아니라 이렇듯 따뜻하고 평온한 일상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운전대를 완벽하게 되찾았고 제 아들은 비로소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서로를 존중하는 두 명의 어른으로서 바로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